32.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염분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기 쉽다.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정착한 탓에 이제 라면 국물 같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마시면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염분이 부족한 사람 쪽이 병이 더 잘 걸린다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소금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염분을 줄이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고혈압 학회에서도 2012년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식염 제한 하루 6g 미만을 권장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신장병이 있는 사람 경우 순환기 질환이나 심부전 예방을 위해 하루 6g 미만으로 염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고혈압이나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식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인 대부분은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염분 섭취량을 낮춰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글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데이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88년에 발표된 국제공동조사 인터내셔널 스터디에서는 32국의 52개 지역에서 약 1만 명 대상으로 식염 섭취량 혈압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을 제외한 48개 지역에서 식염 섭취량 고혈압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마이클 올더먼 박사가 75-75세 20만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염분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이 쉽게 발생하고 빨리 죽는다. 염분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오래 살고 염분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오래 살고 고혈압, 심근경색도 적었다. 경제 선진국 중에서 염분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은 세계 최고 장수국가이다. 염분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 세계 최고 장수국가이다. 미국 심장학회로부터 고혈압 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유키 규조 박사는 비타민12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이나 혈액의 문제이다. 대다수 일본인은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이다. 소금과는 관계가 없다. 염분 결핍이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 98% 이상이 소금과는 관계가 없다. 대다수 일본인이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협을
조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은 뇌가 보내는 명령을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등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의식 혼탁, 구토, 혈압 강화, 실신 등 심각한 증상이 불러오고 취약의 경우 생명을 잃는다. 천일염은 과연 정제염보다 건강에 좋을까? 일반적으로 정제염은 미네랄 함유가 함유하지 않는 소금이므로 소금이라고 할 수 없다. 라거나 몸에 나쁘다며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천일염은 덮어놓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71년에 이은 교환막법이라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전국에서 전통적인 염전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 속에 PCB, 포리염화 바이페닐이나 다이옥신 같은 위험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하게 됐다. 이 소금이 바로 염화나트륨 99.5% 이상의 아주 순도 높은 정제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일염은 오히려 불순물질이 잔뜩 섞여 있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 쌀, 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얗게 정제한 식품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양 혐오스러워하고 반면에 흑설탕, 현미, 검은 빵은 무조건 지켜세우는 것도 비과학적인 태도이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균형 있게 먹으면 된다.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한다. 프랑스 정치가 탈레랑은 커피 애찬이란 시에서 좋은 커피란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탕처럼 달콤하다고 표현했다. 이 커피의 검은빛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인지는 몰라도 한때 커피를 위를 상하게 한다거나 암을 유발시킨다, 기미를 늘린다 같은 나쁜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커피는 두통이나 이통을 진정시키고 졸음을 쫓아내는 약물로 널리 애용되던 음료였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대규모 조사에서 건강에 관한 커피를 놀라운 효과를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는 두통이나 이통을 진정시키고 졸음을 쫓아내는 약물로 널리 애용되던 음료였다. 건강에 관한 커피의 놀라운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중심이 된 연구팀은 40에서 69세 남녀 9만 명 10년 동안 추적조사해서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병률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4분의 1이다. 라고 발표했다. 이는 커피의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시형간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암으로 진행을 방지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커피와 대장암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기후대학 연구팀은 1992년부터 8년 동안 35세 이상의 지역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대장암의 관계를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대장암 발병률을 1로 했을 때 매일 커피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0.81,
여성은 0.43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억제되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10%나 이상이 낮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부터 14년에 걸쳐 미국 내에 거주하는 50, 71세의 남성 23만 명, 여성 약 17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사망 위험률은 남성의 경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사람은 6%, 2, 3잔은 10%, 4, 5잔은 12%로 감소했으며 여성은 각각 5%로 13%, 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감소했지만 암에 걸릴 위험은 감소하지 않았다. 암에 걸릴 위험은 감소하지는 않았다. 당뇨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감소했지만 이 조사는 심장병, 뇌졸중, 이 조사에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감소.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챙겨주는 커피 힘. 네덜란드 연구팀이 9개국 대표 추적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커피를 하루 6,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경우 2형 당뇨병 발생률이 0.65배라고 한다. 커피를 하루에 6,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경우 2형 당뇨병 발생률이 0.65배라고 한다. 또는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8만 8천 명 여성의 24시간 추적조사 결과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뇌졸중 위험을 감소한다. 피우지 않는 여성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뇌졸중 감소 위험이 감소한다고. 어쩌면 미즈 여자대학교 곤도 가우지노 교수는 30, 60대 여성 130명 기미를 피부 깊숙이 숨어있는 기미 양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하여 커피 섭취량과 기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험자의 커피를 마시는 양, 평소 식생활과 운동량, 생활습관까지 상세히 조사해서 그 조건을 고르게 적용한 다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음, 가끔 마심, 하루 한 잔, 2잔 이상의 그룹을 나눠 얼굴 기미 상태를 비교해 그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기미 양이 적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동연구팀은 50대 남녀 1,400명을 마시는 커피의 양에 따라 하루 한두 잔, 3, 5잔, 6잔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이상에 걸쳐 설문했다. 그 결과 중 고년대 커피 하루에 3, 5잔 마시던 그룹만이 고령이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 병 등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감소했다. 고년대 커피를 하루에 3, 5잔 마시던 그룹만이 고령화 알츠하이머병 등이 걸릴 위험이 60%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 나타나듯이 커피는 건강을 지켜주고 미용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이처럼 마음대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백신으로 혈액 속에 약한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돌아오는 목이나 코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은 피할 수 없다. 감염을 막지도 못하면서 부작용은 쇼크 증상이나 돌연사처럼 치명적이니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몸 살리려면 이것만을 알아두자. 34.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최고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는 것이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에 반복해온 기본 리듬으로 우리 몸에 가장 무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항상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해서 6시부터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 있다. 그 시간대에 세상이 지죽은 듯이 고요하고 정신은 막디 맑아 연구가 가장 잘 진척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항상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해서 6시부터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하고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이나 반복해 온 기본 리듬. 우리 몸에 가장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필요한 정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필요한 정보는 따라서 잠에서 막 깨어난 머릿속에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날의 최고 상태인 몸과 뇌의 민원 전철에 많은 전철에서 소모하거나 아침의 잠으로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아침은 차분히 생각하고 영감을 얻거나 명안을 짜내는데 최적의 시간대이다. 사고방식도 적극적이므로 중요한 판단은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자체가 발전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쾌감을 눈을 뜨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않게 된다. 시간에 여유가 생겨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의 의학적 효용은 우선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율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고 체내시계도 리셋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은 소화기관, 혈관계, 뇌분비샘, 생식기 등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몸의 이런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또 다른 화학적 효용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체온의 변화와 리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체온은 새벽에 가장 낮아졌다가 낮 동안에 상승하고 밤이 되면 다시 떨어진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체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게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몸 모든 기능을 가장 무리 없이 쾌적하게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세포, 신진대사,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등은 각종 호르몬을 수면 중 특히 24시간 전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 매일 이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작용하여 섭취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꾼다. 한편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도록 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밤에 먹지 않게 되므로 여분의 지방을 몸에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작용하여 섭취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꾼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도록 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밤에 먹지 않게 되므로 여분의 지방을 몸에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머리를 자주 감지 마라. 작가 이치기 히로유키와 대담했을 때 예전부터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몇 달에 한 번밖에 머리를 감지 않는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이치키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예전에 음력 7월 보름과 연말에만 머리를 감았는데 주변에 너무 심하다고 해서 계절마다 한 번씩 감다가 요즘은 한 달 반에 한 번씩 감고 있습니다. 저는 노숙자 중에 대머리는 없다라는 지지를 발견했습니다. 노숙자 중에 대머리는 없다라는 지지를 발견했습니다. 즉 자주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치키 시인셈이다. 그 머리숱은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치고는 놀라운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 면역 상태는 자연계의 불결한 것, 기생충, 세균 등에 접촉하면서 성숙의 감으로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는 약해진다. 우리 몸의 면역 상태는 자연계를 불결한 것, 기생충, 세균 등에 접촉하면서 성숙이 감으로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는 약해진다. 일본은 세계에서 깨끗한 것으로 가장 좋아하는 국가이다. 일본은 세균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소독 희한군 제품으로 무장하고 현재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가 급증한 것은 그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현재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가 급증한 것은 그 때문이다.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노숙자나 목욕하는 습관이 없는 민족은 아토피 같은 질환이 없다. 표피를 덮고 있는 피지가 두껍고 수분량도 아주 많아 세균 같은 항원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자주 씻을수록 피부는 나빠진다. 인간은 원래 몸 자체가 세균 덩어리다. 입속에 있는 세균만도 수십억, 백억 개에 이를 정도다. 또 장 속에 있는 300종의 1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비타민
만들거나 우리 몸의 대사나 소화를 돕고 있다. 인간의 몸에 세균이 없다면 우리 즉시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인간은 원래 세균 덩어리, 입속에 있는 입속의 세균만도 수십억 개에서 100억 개일 정도로 장 속에는 300종의 100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비타민을 만들거나 우리 몸의 대사나 소화를 돕고 있다. 인간의 몸에 세균이 없다면 우리는 즉시 병은 걸리고 말 것이다. 균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다. 청국장이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유산균이 대표적인 좋은 균이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 균이 O157 등 나쁜 균이다. 그러나 나쁜 균은 없애야 한다고 청국장이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유산균은 대표적인 좋은 균이라면 그러나 나쁜 균을 없애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부 표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포도상구균을 땀냄새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균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피부를 보호하고 몸에 치명적인 균을 정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세균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누로 얼굴, 몸 등을 씻으면 피지도 포도상균도 사라져 결과적으로 나쁜 균이 증식해 피부가 거칠어진다. 특히 얼굴을 자주 씻으면 거칠어진 곳에 영양크림 같은 화장품을 바르면 나쁜 균이 마음 놓고 활개를 치게 되므로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경우 음부를 비누로 지나치게 씻은 탓에 칸디다균이 증식해 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히 있다. 청결함,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다. 이측기 씨와의 대담 후 나는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기에 도전해 보았다. 머리를 감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두 발 전체가 얼어붙은 툰드라 지대처럼 딱딱해지고 비듬 색깔도 검게 변화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고 있다. 목 아래 기본적으로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로 샤워만 하지만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목덜미 쪽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네. 이 부분만은 비누로 씻는다.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면 비누와 샴푸 사용을 중단해보자.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큰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병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병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달려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때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이름난 종합병원, 국민암센터 같은 큰 병원으로 떠올리겠지만 그런 병원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그런 병원은 소개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고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면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큰 병원일수록 실험적인 부분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의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도움을 받는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신약 실험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신약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못 보고 놓친다면 병의 명상에 누가 되므로 환자가 일단 병원에 가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5% 기준치에서 벗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10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적어도 1항목이 기준치를 벗어난다고 진단받는 사람이 40%나 발생하는 것이다. 30항목을 검사한다면 78%가 적어도 1항목의 기준치를 벗어난다 진단을 받게 된다. 결국 검사받은 사람의 약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철저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 암이라면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항암제든 치료란 치료는 다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환자만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고 치료를 기대하며 찾아갔더니 과잉진료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의사를 선택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모은다. 환자로서 직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의사, 환자를 무시하는 의사는 선택하지 않는다. 의사 설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사의 유도에 주의한다. 약의 부작용, 수술 후유증, 생존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는지 지켜보자. 질문을 기차하는 의사는 제외시킨다. 5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각별히 주의한다. 규칙 외에 다른 의사와 진단이나 소견을 들어본다. 검사 데이터나 트루겐 사진은 환자의 것이므로 그것을 떳떳하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병원을 옮긴다. 환자에게는 병원을 옮길 권리가 있다. 내 지인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 수술 불과 며칠 앞둔 날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진찰을 받았더니 유방암이 아니란 진단을 받았다. 그대로 입원하고 있었다면 멀쩡한 유방을 잘려나갈 뻔했다. 치료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도 즉시 병원을 옮기도록 한다. 병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결코 자신을 그대로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애정어린 터치는 스트레스 완화에 효험이 있다. 어렸을 때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대주시거나 배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면 따스한 손길에 안도감이 들면서 슬며시 잠이 들곤 했다. 환자들 중에는 의사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마법 같은 터치의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애정이 담긴 손길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치료의 근본이다. 그 손길에 따뜻해지고 불안한 진정되면서 고통이나 통증이 놀라울 정도가 가벼워지고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북유럽에는 치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확립된 탁틸 케어라는 요법이 있다. 60년대에 스웨덴의 간호사들이 미숙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보급되면서 완화치료법으로 정착한 것이다. 북유럽에는 치매 의사소통 방식으로 확립된 탁틸 케어라는 요법이 있다. 60년대 스웨덴 간호사들은 미숙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보급되면서 완화치료요법으로 정착된 것이다. 탁틸 케어는 만지다, 손등을 대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탁틸라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부를 통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등이나 손발을 어루만져서 등이나 손발을 어루만져 서로 신뢰감을 깊게 하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법이다. 스웨덴에서 보육원 아이들의 치과에 도입되고 있다. 탁틸 케어는 지압이나 마사지처럼 근육을 누르거나 주물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등의 경우 양 손바닥을 환자 등에 감싸듯이 살짝 대고 느긋하게 시계 방향으로 큰 원을 그려나간다. 그러면 환자는 긴장이 풀려 안에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져 잠이 들기도 한다. 2009년 하마마스 의과대학에서는 치매 증상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탁틸 케어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는 바 있다. 그 결과 하루에 20분씩 탁틸 케어를 받은 그룹은 그것을 받지 않는 그룹에 비해 폭언이나 폭력 등 공격성이 약해졌다. 또한 탁틸 케어를 받은 그룹은 기억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다. 친밀한 접촉을 시도해보자. 일반적으로 동양은 신체 접촉을 의식해서 해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의미로 포옹을 해도 당황하기 일쑤다. 물론 억지로 포옹할 것까지는 없지만 스트레스 넘치는 현대사회의 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신체 접촉의 기회를 늘려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동료나 가족 이른바 터치 주간을 정해 수시로 손잡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지나가는 길 등이나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해보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연대감이 더 깊어진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지압이나 마사지가 보편화 있으므로 서로 손바닥 경혈을 눌러 주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좋다. 어른이 되었어도 스킨십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 효과를 발휘한다. 인간 평생 타인의 온기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혼자 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운동에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껌을 씹으면 뇌 전체의 혈류량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실험으로 증명된 것이다. 껌을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 교근은 뇌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입에서 침이 나오므로 소화효소 분비도 촉진된다. 구강케어 전문가 말에 의하면 치아가 많이 남아있거나 틀니가 잇몸에 딱 맞아 제대로 씹을 수 있는 고령자는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동식을 하게 되면 뇌 기능이 뚝 떨어진다. 또한 입으로 소리를 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건 역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기분 전환이 되어 오감과 감정 상태에도 자극을 받는다. 혼잣말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꾸도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큰 소리로 이압, 파이팅 같은 기합을 외치면 뇌의 빗장이 열린다고 한다. 무섭거나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나 잡념 등이 깨끗이 사라져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된다는 말이다. 큰 소리를 내면 그것이 진짜 에너지와 힘으로 연결된다. 입을 많이 움직일수록 늙지 않는다.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명약이다. 산박수 흡수가 늘어나 혈행이 좋아지고 횡격막 상하로 크게 움직여 배근육과 등 근육이 운동된다. 위장을 깨끗해서 예변에도 원활해지며 심호흡 효과 등으로 자율신경과 호르몬 균형이 바로 잡혀 혈당치나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작용된다. 웃으면 얼굴 근육도 운동이 된다. 다만 평소에 우리가 표정근 3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웃을 때는 가능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것이 좋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 치매 치료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다. 가사와 멜로디, 리듬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감정과 뇌가 활성화된다. 노래를 통해 슬픔, 기쁨, 그리움 등 여러가지 감정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져도 몸도 가뿐해진다. 웃음과 마찬가지로 심호흡을 하게 되므로 횡격막 상하로 크게 움직여 심폐기능도 좋아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오감을 기분 좋게 자극을 해 내장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이네. 일종의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뇌신경의과 의사와 아일더 페펙트는 인간은 각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뇌신경세포의 비율을 인체의 모습으로 재구성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모형은 펜필드의 호문쿨루라고 부른다. 호문쿨루란 작은 인간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뇌 속에 작은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발상에서 붙여진 명칭. 이 호문쿨루스는 두 손과 입이 기이할 정도로 큰 형상을 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 입술, 혀를 담당하는 신경계,
신경세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이다. 따라서 손과 입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내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은 몸을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금세 생기를 잃고 폐가처럼 변해가듯이 인간도 질병, 우울증, 치매 등의 이유로 심신과 뇌의 활동을 저하되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게 재기능하지 못하는 폐용증후군 상태가 된다. 폐용증후군. 근육은 자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굵어지고 강해진다. 이것을 연구하는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뇌신경세포 계속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면서 살면 100세가 되어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즉시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든다.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은 하루에 3% 이상씩 저하되며 고령자의 경우 한 달 정도만 누워 지내도 대부분은 제형으로 걸을 수 없게 된다. 감기에 걸려 몸져 눕거나 발을 삐어 얼마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도 폐용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폐용증후군 상태가 되면 그 영향은 뼈, 관절, 피부, 뇌, 심장, 뇌 등은 온몸에 미친다. 인간의 하반신에는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뇌관과 연결되어 있다. 뇌관은 호흡, 혈압, 체온 등의 조절추가 있어서 항상성 유지하고 망양체를 그물 모양의 신경계로 이걸 자극하면 체면에서 깨어나거나 의식을 명확히 해준다가 있어 의식을 관장하며 자율신경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뇌사란 뇌관의 활동 아니 여기냐면 활동 정지한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뇌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 기본적 대들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나 하반신의 여러가지 근육을 통한 신경자극이 대뇌 신비질, 감각 영역, 손발의 움직임 등을 운동을 인식하는 곳에 전달되어 그 과정에서 뇌관을 자극한다. 또한 보행 중에는 뇌 전체의 혈행도 좋아진다. 따라서 걸을 수 없게 되면 뇌가 제대로 할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자극이 없는 생활로 의욕이 저하되어 희로애락을 느끼거나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폐용증후군은 단숨에 악화된다. 반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을 즐기는 생활함으로써 폐용증후군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살아있어도 송장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몸져 누워도 가능한 빨리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손가락, 발가락 가위바위보 해보거나 책을 소리내 읽어본다. 그것도 힘들다면 눈동자를 크게 굴려보거나 여러가지 표정을 지어보고 껌을 씹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등 손발과 입과 몸과 뇌를 되도록 움직이도록 한다. 마비나 장애가 온 경우는 한시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한다. 통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특히 어깨나 등 통증, 요통 등 만성 근육 등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동안 손을 위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세 동작조차 힘들어지는 것처럼 근육을 쓰지 않으면 즉시 퇴화한다. 통증이 있다고 그 부분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움직여주는 편이 빨리 회복된다. 무릎 통증이나 오십견도 마찬가지.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변의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어깨를 돌리기가 힘들어진 상태로 숨이 멎을 만큼 통증이 심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경우도 많다. 이때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굳을 염려가 있다. 용기를 내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까지 계속 움직여 보자.